잘하네. 아이고, 장례도 치르고 싶어요, 우리 딸. 좀 도와주세요. 온전한 선집이냐고 해서 나윤이 꼭 살려주세요. 꼭 이야기해주세요. 꼭 제발 도와주세요. 세월호 참사 실종자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가 오늘 안산 분향소에 온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유가족으로 불리게 해달라. 다윤 양의 어머니는 가슴이 턱 막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잘 알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잘 알겠다.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특별법으로 구성된 조사특위의 활동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그동안 보여온 태도를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답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뭘 잘 알겠다는 거냐고 되묻고 싶을 뿐입니다. 맞닥뜨리기 힘든 상황을 빨리 모면하려고 부모를 그저 달래놓으려고 했던 말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2월 17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번 울었습니다. 오전에 국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날 때 1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으로 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면서 또 1번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노력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인양과 세월호 조사특위의 활동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가 설 이후에 어떤 방향을 잡아나갈지 주목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훈 PD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새누리당 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합니다. 약속 좀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로서 돌아와 주십시오. 당을 떠나서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우리를 정치 세력으로 몰아가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엄마 아빠로서 이 나라 중립에 서서 안전한 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취임 후 유가족들을 오늘 처음 만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를 인양해달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답을 해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 당의 입장은 하여튼 돈 문제는 절대
그 인양을 거부하는 이유로 돈 문제를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4일 새누리당에 항의 방문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로부터 열 사흘이 지난 오늘 국회에서 어렵게 성사된 만남인 만큼 유가족들은 그간 정부와 여당에 쌓인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세월호법으로 만들어진 조사특위에 새누리당 측 추천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조직적으로 활동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사실상 제대로 된 그런 활동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주장하시면서도 사실상 저희 가족들이 조달청 국도 차비참 바닥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속상해서 본인의 생각과 틀리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그런 모습을 저희 피해자 가족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죄송하다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의 이탈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후에는 안산 합동분향소로 이동해 참배한 뒤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실종자 가족들은 인양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유 원내대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오전 서울역과 강남고속터미널 등에서 귀향하는 시민들에게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홍보물을 나눠줬습니다.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은 내일 모레 설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합동 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장관들 몇 명을 지명하는 내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친박 의원인 새누리당의 유기준, 유일호 의원이 장관에 내정되면서 사실상 친박 내각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 지도부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야당은 그나물의 그 밥 인사라고 혹평했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권현주 PD. 오늘 발표된 개각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고, 통일부 장관에는 홍영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승진 내정됐습니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는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임종용 NH농협금융지주회장이 내정됐습니다. 삼선 유기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를 하던 시절, 재선 유일호 후보자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각각 비서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입니다. 이로써 이완구 총리를 비롯해 유기준, 유일호 의원과 앞서 입각한 최경영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사실상 친박 내각이 구성됐습니다. 여당과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친박 인사를 대거 포진시켜 전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18명의 정부 강요 중 현역 의원 6명을 기용해 내각제를 방불케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나 의원 출신 장관 상당수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던질 것으로 예상돼 시한부 내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마저 총선에 출마하려면 연말에 장관직을 그만둬야 해 조금 걱정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는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고는 알려졌지만 교체 발표는 없어 설 연휴 이후에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혹평일색이었습니다. 어떤 평가를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네, 야당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당초 이완구 총리 카드의 경우는 비선 실세 국정 개입 파문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 항명 사태, 연말정산 파동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승부수로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쏟아지면서 승부수가 아니라 패착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에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 인사를 포함해 정무특보단 등 청와대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아 쇄신 없는 인사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친박계 의원들을 내각에 포진시킨 것과 관련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그나물의 그 밥 인사라면서 쇄신 요구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와 해수부 장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친박계 의원들을 중용을 하고 통일부 장관의 청와대 비서관을 승진시켜서 인재풀후 협소함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한마디로 측근 인사, 가신 인사라고 지적하며 십상시 권력을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싶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로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은 전문성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판단됩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적임자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친박 내각이 구성되면서 비박계가 장악한 여당과의 경쟁이라든지 갈등 혹은 신경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의 이번 개편은 그 범위가 좁고 친박 인사가 기용된 건데요. 새누리당 지도부가 인적 쇄신을 강하게 주문한 것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오전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후 이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만은 이 민심을 청와대나 이 정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에서 국민의 실망을 드리지 않는 그런 인적 쇄신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대통령이 당의 의견과 달리 친박 내각을 만든 것은 비박계 인사가 당권을 장악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완구 총리에게 고위 당정협의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해 이 총리와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을 봐도 그 같은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비박계가 주도하는 새누리당은 이완구 총리 임명에서 최대한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점차 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컨대 복지와 세금 문제, 공무원 연금 개편 등 향후 쟁점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통과를 논하는 조중동의 태도는 냉소입니다. 이완구 총리 지명 당시 조선일보는 준비왕이다. 중앙일보는 의혹을 누르면 설명자료가 제가닥 나오는 자판기다 라고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총리 임명장을 다 받고 난 후에 이런 비판을 세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중동이 사설에서 어떤 문제점을 짚었는지 강신혜 PD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여당 표도 다 못 얻은 이완구 총리, 정권 부담 더 키웠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완구 총리는 물론이고 여당과 청와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까스로 통과한 국회 표결에 대해 정치적 부결이라고 규정하며 흠결을 드러낸 이완구 총리, 그런 사람을 총리로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뜻을 받들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여당이 합작해서 자초한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이완구 총리에 대한 비판은 거셌습니다. 온갖 결함으로 범벅이 된 이완구 총리라 칭하고 대통령을 각하라 부르고 군사정권 시절에 언론관을 가진 총리가 과연 야당과 국민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완구 총리 임명 과정에서 후진적 인사 시스템, 공직 후보자의 부도덕성, 나아가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 공직을 업으로 삼아온 사람이란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의혹과 흠결투성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언론을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대상이라고 여기는 위험한 언론관을 드러냈다며 힐난했습니다. 청와대를 향해서는 이번에도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중앙일보는 특히 이 총리의 발언을 야당 의원에게 넘긴 한국일보를 겨냥해
비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에 대해 야당의 녹음 파일을 넘긴 건 취재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이 기회에 모든 언론이 주의를 환기하고 언론의 취재윤리를 되새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총리의 병역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감안하면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이 후보자가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현역 국회의원의 프리미엄과 충청 출신이라는 덕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은 이완구 총리가 국민 앞에 얼마나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내각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정의당은 표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투닥거렸습니다. 정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총리 임명에 들러리를 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당이 표결에 참석했더라면 부결시키지는 못해도 이완구 총리를 반대한다는 뜻을 더 뚜렷이 보여줄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를 만나 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유지연 PD가 인터뷰했습니다. 저희들은 새누리당의 일부 이탈표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찬성이 이루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때 그저 참여해서 반대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불참을 할 것인가. 전자의 경우가 될 경우 저는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원래 이번에 연기되기 전에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우리 당은 불참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연기되고 나서 어저께 월요일 날 오전에도 우리는 부정적이다. 참여를 해서 표결하는 것은 부정적이다는 의견을 전달했고요. 저희가 먼저 결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1시 한 50분경에 우리들은 불참하기로 했던 입장을 결정하고 그때까지 새정치연합은 어떤 입장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결정하더라도 큰 정당이 결정한 것을 따라라. 그것이 야권 공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들러리를 서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율을 높여서 민심을 보여주는 것인가 라는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로서는 그러나 결국에는 찬성 통과가 될 것이라면 불참을 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현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에 참여했다면 오히려 그 결과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총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은 판단 자체가 불참이 가장 강력한 반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제일 큰 것이고요. 이런 건 있었죠. 만약에 정말 새누리당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면 당신들이 우리들을 설득해야 된다. 자신감을 갖고. 근데 새누리당의 이탈표를 통해서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결국엔 못 보여준 거거든요. 그 전까지 저희를 설득하지 않은 것이죠. 예, 저희는 야권 연대라는 건 긴 안목에서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야권 연대가 특히 이번 4.19 재보선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야권 연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저희가 소위 제3연대, 지금 국민모임 또는 노동당 등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 뭐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하자로까지는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공동 대응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을 새러 모인 가족과 친지들이 정치 얘기를 한다면 올해는 어떤 인물들, 어떤 사람들을 입에 많이 올릴까요? 뉴스K가 5명을 꼽아봤습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은 이완구 국무총리, 연휴 후에 물러난다고 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의도 정치권 인물로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당대표가 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많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곽보아 PD가 짚어봤습니다. 설 연휴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에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오늘 임명장을 받은 이완구 국무총리입니다. 총리 후보자가 연속 2번 낙마한 상황을 겪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 통과형 총리를 내정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난한 임명이 예상됐지만 병역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 언론 외압 녹음 파일 공개 등이 줄줄이 터지면서 그 어떤 후보자보다 부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정말로 송구스럽습니다. 제 문제로 인해서 정회까지 되고 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당 단독 찬성으로 임명된 이완구 총리에 대해선 특히 충청권의 설 민심이 주목됩니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충청 출신 총리를 반대한다며 지역 감정을 자극한 것이 설 민심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완구 총리 다음으로 많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사의를 수용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기춘 대원군이라 불릴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던 김기춘 실장은 세월호 참사, 각종 인사파동,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 등이 있을 때마다 퇴진 압력을 받아왔지만 대통령의 신임에 힘입어 늘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가 진짜 실세고 김기춘 실장은 무늬만 실세라는 분석도 그간 꾸준히 있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엉뚱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결정을 통보했다는 동아일보 칼럼이 나오면서 김 실장은 그저 대통령의 연락책이 아니었냐는 뒷말까지 나왔습니다. 얼마 전 차명진 의원이 전화를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 저 너머로 목소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고 합니다. 차명진 방위사업청장을 맡아주세요 라는 전화가 왔다고 해서 차명진 의원이 내가 왜 방위사업청장이지? 저는 문외한인데요 라고 했더니 대통령께 보고까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와 상의해보겠다라고 했더니 김문수는 무슨 김문수? 라고 하면서 전화를 잘못 걸었네 라고 뚝 끊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청와대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새누리당에 떠오르는 대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도 빠질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청와대의 이른바 십상시 실세 비서관 중 하나였던 음종환 전 행정관은 작년 말 비선 실세 문건 유출 파동의 배후로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를 지목하며 K와 Y라는 이니셜을 사용했습니다. 청와대와 친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두 사람에 대한 청와대의 견제 심리가 잘 드러난 상징적인 대목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자신에 대한 전 비서관의 발언을 적은 수첩을 언론에 노출시킨 것은 청와대를 궁지로 몰려는 자작극이 아니었냐는 해석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엄연을 당하는 것도 사실 참 기가 막히는데 또 어제 또 종편 등을 뉴스를 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사진에 찍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또 누명을 씌워놓고 또 저 참 기가 막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노골적인 친박 친이 내각을 구성한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를 한편으로 하고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새누리당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경쟁과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입니다. 야권에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가 가장 관심을 받는 인물입니다. 전당대회 후 야권의 대권주자 선두를 굳혔고 이완구 총리 임명 과정에서 여론조사로 임명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을 빼고는 리더십을 어느 정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어떤 말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총리는 호남에서 나와야 한다는 문 대표의 발언에 대해 호남과 충청 지역에서 각각 어떤 설왕설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PK 지역 유권자들은 경남중학교 1년 선후배 사이이자 여야의 차기 대권주자로 두드러지는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를 저울질하는 말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무죄 판결을 비판한 판사,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들로 대법관이 구성되는 문제를 비판한 판사, 이 두 사람이 최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악성 댓글을 단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빨리 사표를 수리해줘서 변호사 개업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사법부가 왜 이럴까를 거슬러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분명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고 호평한 양 대법원장은 어떤 사람이고 또 대법원장 취임 후에 사법부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이던 시절 공안사건이나 집회 시위 사건 연루자에 대해선 엄한 판결을, 사학과 기업에 대해선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 대법관 13명 가운데 가장 오른쪽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용산 참사 때 시위 주도자 전원에 대한 유죄 판결, 에버랜드 전환 사채 관련 이건희 삼성 회장 무죄 판결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분명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보다 양승태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MB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2011년 대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3년여가 흐른 지금 취임 당시의 예상대로 사법부는 점점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뒤집어버렸습니다. 8월에는 철도 파업을 주도한 철도 노조 지도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2012년 4월에는 MB 비판 시국 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합법 판결을 내놨습니다. 작년 말에는 MB 시절 낙하산 사장을 반대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보수화의 배경으로는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가 꼽힙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의 50대 남성이어야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공식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더 뚜렷해졌습니다. 법관들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보이는 양 대법원장의 인사기조도 사법부의 보수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 대법원장 임명 직후인 2012년 2월 SNS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서기호 전 판사와 이정열 전 판사가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해 이미 징계를 받은 김동진 판사를 수원지법에서 인천지법으로 발령냈는데 지방, 수도권, 서울 순환근무 시스템에 어긋나 징계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차기 대법관에 보수 성향 판검사 출신 3명이 추천된 것을 비판한 송승용 판사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던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은 대법원장의 이른바 인사통치를 강화하는 움직임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 전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 중에서 대법관이 배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굴뚝농성이 오늘로 67일째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설 당일 철거가 들어올 예정이지만 농성자들은 그렇게 내려갈 거라면 올라오지도 않았다면서 계속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굴뚝에 올라간 이창근 씨와 김정욱 씨는 설 당일 합동 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해고자들과 가족들의 심리치유 공간 와락에서는 설 명절을 준비하는 손길로 바빴습니다. 뉴스K 카메라가 오늘 평택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오늘
기존 입장 되풀이하고 있어요. 저 굴뚝에 그냥 쉽게 내려오려고 올라갔던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 매듭 짓고 내려오겠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중요한 것은 회사가 빨리 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오래 지속되고 저 높은 그 고공 70m에서 있는 이 상황이 오래되면 오래 지속될수록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건데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얼마 전에 저희 처남한테 이번에 형님 제 고향에 내려오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못 간다. 올해 요번 설 명절까지만 못 간다. 다음 추석은 올해 추석은 꼭 내려갈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공장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좀 떠나서 저 해고자들한테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좀 공장 들어가서 뭐 일하고 임금 받고 이런 문제를 좀 떠나서 스스로 이제 사람인 것 같은, 그러니까 일상을 되찾는 그런 게 저희들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지금 설 명절과 지금 그 퇴거 시점이 물려가지고 올라온 밥이 지금 안 넘어갈 상황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들, 그리고 상용자동차 문제가 반듯하게 풀려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힘 믿고 계속 버티고 있을 거고요. 차례는 못 지내는 거죠. 집에서 부인들과 동생 누나들이 맡아서 할 텐데 일단 죄송한 마음이고, 다음 명절에는 꼭 둘 다 지금 아버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아버님 요소에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가운데였고, 저들의 계획 속엔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가운데였고, 저들의 계획 속엔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가면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알지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하고 뭐 별 뾰족한 수가 없는데 이제 뭐 언제까지 그 미련을 못 버리냐, 뭐 정신 차려야지, 뭐 처자식 데리고 살려면 뭐 이런 소리를 이제 남편이 듣는 것도 불편하고, 이제 와이프들도 이제 다른 형제들 다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살고 애들 키우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만 계속 불안하게 이런 거 가지고 또 비교를 하게 되면 속이 상하고, 아니 저희한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안전한 공간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했다고 하면 아마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있었겠죠. 그랬으면 더 힘든 일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성적은 낙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질 부족과 소통 부족이 비민주적이고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요직 인사들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뉴스 리뷰에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주민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성적표, 이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300명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은 지난해보다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우선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종합 평가들을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과 통치 스타일에 대한 평가인데요. 과반인 59%가 매우 비민주적이라고 했고요. 비민주적이라고 응답한 18%까지 77%가 현 정부는 민주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민주적이라는 평가는 14%에 불과했습니다. 점수로 따져보면 5점 만점에 1.8점으로 D등급, C등급이었던 지난해보다 낮은 점수입니다. 다음으로 직무 수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잘 못했다는 평가가 총 80%, 잘했다는 평가는 11%로 역시 절대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이 문항에 대한 평가가 지난해에는 C-였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D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예, 지금 나온 점수는 결론이고 예.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질과 리더십이 부족하다. 대통령으로서는 아픈 평가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63%가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정 수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권위주의적이다. 사고와 상황인식이 낡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지난해에도 문제로 지목됐던 부분입니다. 이어서 인사 실패, 국가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빨리 바꿔야 된다, 교체가 시급하다라고 했던 정부 인사들의 순위도 매겼더군요. 네, 전문가들이 국정 쇄신을 위해서 교체해야 할 인사들을 뽑았습니다. 이 불명예스러운 순위에 어떤 인물들이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예. 우선 청와대 보좌진의 경우 예상대로입니다. 오늘 사의를 표명한 김기춘 비서실장이 88%,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27%로 2위, 이른바 노무현 수사검사로 알려진 우병우 민정수석이 3위, 안종범 경제수석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4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위였습니다. 전희민 현우석 부총리에 이어서 경제부처수장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서 2위, 그리고 오늘 첫 출근을 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3위였습니다. 이 조사가 지난 15일에 이뤄진 거니까요. 임명 동의가 확정되기 전부터 총리가 되기에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예. 네, 4위는 황우혁 교육부 총리 겸 장관, 5위는 최근 연말정산 파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네, 교체해야 될 인사, 국가기관장 분야까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을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교체 대상 2위였는데 1위였던 남재중 국정원장이 물러나면서 1위로 올랐습니다. 2위는 인권 후퇴 논란을 꾸준히 불러오고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3위는 남정국정원장의 후임인 이병기 국정원장이 차지했고요. 최성준 방통위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4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권위, 국정원, 방통위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교체가 시급한 5순위 안에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번에 역시 있었죠, 당연히. 네, 잘한 정책, 못한 정책들을 좀 비교해서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잘한 정책이 없다라는 평가가 55%로 1위였습니다. 예. 외교통일, 국방이 뒤를 이었는데요. 하지만 채택률은 10% 후반대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잘 못한 정책의 경우에는 뚜렷합니다. 1위로 경제민주화가 뽑혔습니다. 58%의 응답률을 보였고요. 경제민주화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꼭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뽑히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을 가장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말하면 입 아플 인사정책 실패가 49%로 2위, 국민 대통합이 2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젯밤에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노동자였다고요?
네, 금호타이어 전남 곡성공장 노동자였던 김재기 씨가 공장 옥상에서 분신했습니다. 사무직 노동자에게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젯밤 9시 14분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전남 곡성경찰서가 고인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노조 측은 금호타이어 측의 도급화 강행을 분신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유서도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고인의 차량 안에서 한 장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못난 놈 먼저 갑니다라면서 유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고인은 그동안 함께한 동지들에게 우선 미안함을 표했고요. 예. 본인이 죽는다고 해서 노동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금호타이어만큼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디 노동자 세상이 와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날까지 저 세상에서나마 노력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유서는 도급화 저지 서명 결의서와 또 함께 있었습니다. 노조 측은 고인이 이 결의서를 직접 만들어서 조합원의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도급화 철회를 위한 교섭과 장례 절차를 노조 측에 위임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측은 이 고인의 죽음이 도급화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네, 고인이 유서에 도급화 문제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예. 따라서 도급화를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금호타이어 측의 입장입니다. 사측은 노조에 구체적인 방침이 전달되면 후속 대책을 논의하긴 하겠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도급화 계획 즉각 철회, 고인에 대한 사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측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설 휴무특근 거부를 시작으로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예, 이 금호타이어 노동자 사망 올해만 해도 두 번째라고요. 네, 지난달에는 노사 임단협의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했던 곡성공장 노동자가 목을 메고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도급이라고 하면 일을 떼서 주는 건데 이 예. 도급화 논란은 언제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네, 정규직 직무의 도급화, 지난 2009년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돌입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른바 형제의 난이 있었죠. 박삼구, 박찬구 형제의 인수합병 경쟁이 계열사를 위기에 몰아넣었고 결국 금호그룹이 워크아웃에 돌입하자 노사는 초유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2010년 금호타이어 노조는 597개 직무의 단계적인 도급화를 비롯해서 기본급 삭감 및 반납에 또 현금 수당과 복리후생 포기에 합의합니다. 회사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노동자들이 희생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매년 도급 인원을 늘려가는 동안 521개 직무가 도급화됐는데 도급화를 완료하기로 한 시점인 2014년 워크아웃을 끝낸 금호타이어는 남은 직무에 대해서도 도급화를 이어갔고 노조는 지난 3일 광주지방법원에 도급화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네. 노동자들의 자살 사건까지 이어진 지금 결국은 지난 2010년 노동자들의 양보가 원흉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기업의 위기를 불러왔던 박삼구, 박찬구 형제는 현재 경영권을 잘 나눠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예. 노동자들은 기업이 안정을 찾은 지금도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있었던 노동 문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북교육청, 대구에 있는 경북교육청 앞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전담 교사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경북 지역 초등돌봄 전담교사들은 지난주부터 초단시간 노동 강요에 항의하는 연좌농성을 진행해 왔는데요. 농성이 6일째에 접어든 오늘 경북교육청 측이 경찰을 동원해서 농성장을 해산했습니다. 예. 대구 북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30분경 농성장에 진입해서 연좌농성을 강제 해산시키고 농성 중이던 19명을 모두 연행했습니다. 연행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를 경찰이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그간 퇴거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업무량이 많았기 때문에 퇴거 요청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노동자들이 요구해온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겁니다. 예. 돌봄 전담사들은 그간 학교 측에 의해서 초단기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받아왔고 그로 인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했다고 호소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요. 돌봄 전담사들은 학교 측이 출퇴근 시간을 10분 단위로 조정하면서까지 주간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또 15시간에서 초과된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등 꼼수를 써왔다고 주장합니다. 예, 이 돌봄 전담사들 대부분이 이렇게 초단기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간 농성을 벌여온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 돌봄 전담사가 경북 지역에만 710명입니다. 예. 이 중에서 74.2%, 528명이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반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24%에 불과합니다.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초단기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건데요.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고용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고용 로드맵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인데 초단기 근로자들의 호소는 정부에 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치권 소식 하나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설 민심을 우려했던 건가, 이 노인을 위한 저가 담배라는 것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표 회의에서 당 정책위를 향해서 지시한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예. 유 원내대표는 노인층이나 저소득층의 불만을 파악해서 저가 담배 개발 필요성을 검토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는 유 원내대표가 경로당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나왔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국민 건강을 잡겠다면서 담배세를 인상해놓고는 저소득층과 노인층을 위해서 저렴한 담배를 만들겠다는 말. 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설 민심 달래기냐는 냉소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노주민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겨울비 조용히 내리는 날, 인근 도시에 사시는 선배를 뵙고 왔습니다. 인간 문화재신이 전승 공예 분야의 최고봉에 오르신 분이지만 여전히 평범한 거처에서 정직하고 욕심 없이 사시지요. 편법도 타협도 모르는 분이 협잡 따위와 인연 있으실 리 없습니다. 호사한 자리 아닌 대신 드나들기 편하고 익숙한 자리여서 구워주신 고구마에 차 한잔 나누며 오래 이야기하다 일어섰습니다. 평생 변하지 않고 사시니 그것만으로도 참 고맙다는 것이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나눈 소감이었습니다. 이런 어른들 여전히 많이 계시지요. 뿌리 깊은 존재들은 풀 한 폭이라도 제자리에서 의젓한 법입니다. 모처럼 잠시 쉬어온 날입니다. (2월 17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설 연휴 특집 뉴스K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